네, 3시가 돼서 수업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의제 취득일의 경우에는 이제 실질 거래가액을 어떻게 우리가 취득가액을 산정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의제 취득일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실제 취득한 날이 아니고 일정한 날짜에 취득하신 걸로 보고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 176조의 2 제사항에서 별도로 어떻게 취득가액을 산정하는지를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의제 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1과 2 중 큰 금액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의제 취득일, 즉 그림에서 여기 85년 1월 1일 요 날짜입니다. 이날 현재의 이제 만약에 주택이라면 이 85년 1월 1일을 현재 기준으로 그 주택과 이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 사례가에 감정가액, 그다음에 환산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 그래서 이렇게 매매 사례가액이 있으면 매매 사례가액, 없다면 감정가액, 뭐 감정가액도 없다면 환산 취득가액, 이거를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으로 1번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제 취득 당시 이날이죠. 이 그림에서는 71년 1월 1일. 이날을 기준으로 실제 취득 당시에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 거래가액, 그리고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매매 사례가액, 그리고 감정가액. 이제 그것도 이제 매매 사례가액 없다면 감정가액을 적용한 가액에 이 실제 취득일부터 의제 취득일 전일까지의 이때의 생산자 물가 상승률, 요 기간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우리가 더해서 계산한 금액을 2번 가액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1번과 2번 금액 중 더 큰 금액, 즉 여러분들께 유리한 가액을 취득 가액으로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주의하실 점은요. 첫 번째로 이 2번 가액을 적용할 경우에 보시면 여기에 환산 취득 가액이 없어요. 얘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요거 이제 규정상 이게 환산취득가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는 실제 취득일인 71년 1월 1일 이날 기준에 실제 이 취득가액에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금액, 실질 거래가액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이거를 적용하실 경우에만 우리가 기타 필요 경비를 실제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등을 공제받으실 수 있고요. 그 외의 경우, 즉 의제 취득일 현재의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 또는 취득 당시의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에 우리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어, 반영한 그 금액 이렇게 계산할 경우에는 기타 필요 경비는 실제 지출한 경비를 공제받지 못하시고 이 계산 공제액만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다음은 저희가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주식 등의 취득가액입니다. 먼저 주식 매수 선택권, 1번이 주식 매수 선택권인데요. 여기에 의해서 취득한 주식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에 따라서 취득한 주식은 그 행사 당시의 시가,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를 우리가 취득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스톡 옵션, 즉 주식 매수 선택권은요, 상법에 따라서 특정인한테 미리 정한 가액, 이걸 행사가액이라고 하거든요. 그 행사가액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어떤 회사에서
여기서 이제 옵션을 이제 취득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를 하는 거죠. 얼마에 부여를 했냐면 예를 들어서 행사 가격 100을 100의 옵션을 부여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시가 300일 당시에 얘를 이제 행사를 하는 거죠. 행사를 하면 이분은 시가 300일 당시에 100으로 취득을 하시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나중에 이제 양도를 하시는 겁니다. 양도. 예를 들어서 500에 양도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분은 이제 시가 300일 당시에 100의 행사를 했기 때문에 200만큼 차익이 발생을 할 거예요. 이 부분은요, 요거는 이 행사에 관한 행사 차익은 근로소득이나 재직 중에 이제 취득을 하게 되면 근로소득, 뭐 퇴사 후에 취득하시면 뭐 기타 소득 이런 걸로 과세를 되게 되고요. 우리가 양도소득 계산할 때는 이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300과 500의 차이, 200에 대해서만 양도 차익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즉, 이때 당시에 시가까지는 차익이 발생한 부분은 이미 다른 소득으로 기과세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요 300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제 요 행사일 이후의 시세 차익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제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무상 감자 후에 잔여 주식을 양도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무상 감자한 주식의 경우에는 이 전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질 거래가액을 포함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께서 최초에 100주를 취득을 하시고요. 이 100주를 예를 들어서 1만 원에 취득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무상 감자가 이루어지면 마이너스 50주 되고 이때 무상 감자이기 때문에 받은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잔여 주식 50주를 양도하시는 경우에 이 취득가액을 뭘로 볼 거냐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요 무상 감자한 주식을 취득할 때 취득한 가액을 포함한 금액, 즉 이 만 원을 전체를 다 이제 취득가액으로 봐라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뭐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경우에는요. 이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을 할 때 주주가 무상으로 주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주식이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됐다면 이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았다면 주식의 취득가액은 영원으로 본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액면 분할로 취득한 주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당초 취득가액을 분할 후 주식수로 나누어서 일주당 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유 주식의 취득 시기가 다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납세자분이 기장한 장부 방식을 우선 적용을 하고 양도자산의 취득 시기가 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선의송출법, 즉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네. 주식은 이제 이렇게 좀 저희가 대표적인 부분들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부 증여는요, 어떤 자산을 증여할 때 증여한 사람의 채무를 자산을 증여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이거를 인수하는 경우에 그 증여가액 중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그 인수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그 이제 유상양도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를 할 때에는요, 증여임에도 불구하고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좀 부담하게 돼요. 이거를 조금 또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시가 뭐 10억 원 상당의 이제 재산이 있었는데 이 자산을 아들한테 증여하는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아파트라고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이 자산에 금융기관에서 3억 원의 채무를 이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채무를 3억 원을 이제 빌린 거죠. 그리고 이거를 아들한테 증여를 할 때 아들이 이 채무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유상 이전으로 보고, 그러니까 이게는 이제 양도 양수가 이루어진 걸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전체 10억 원 중에서 그러면 채무 인수액 3억 원을 빼고 나면 순증여는 이제 7억 원이 되겠죠. 이 부분만큼은 이제 무상 이전으로 보고, 즉 증여 수증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 유상 이전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증여자, 즉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가 양도세를 부담하게 되고요. 이렇게 무상 이전한 부분에 대해서는 순증여 부분에 대해서는 수증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아들이라고 하면 아들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 요거 증여세 말고 우리 이 유상 이전해서 양도세를 부담하는 경우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요 밑에 산식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이제 첫 번째 산식이 양도가액 관련된 산식이에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 시의 양도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제 60조부터 66조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 A인데요. 이 가액에 이 증여재산 가액 중에서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 증여재산 가액 중에서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 비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증여재산 가액은요, 요 상증세법 60조에서 66조에 따라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A와 C는 같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 A와 C를 각각 이렇게 소거하고 나면 B, 즉 인수한 채무액이 사실상 양도가액이 되게 됩니다. 요 위의 사례에서 본다면은요, 얘가 상증세법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평가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라고 본다면 이 10억 원 분의 인수한 채무액 3억 원 계산하면 3억 원이 이제 양도가액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취득가액은 A는 소득세법 97조 1항 1호에 따른 가액, 이 가액이 실제 취득가액입니다. 이 실제 취득가액에 이 증여재산 가액 중에서 인수한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재산이 5억 원에 취득한 재산이라고 하면 이제 그걸 안분 계산해서 계산을 하라는 건데요. 요거를 한번 제가 또 이것도 한번 그림으로 조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아버지가 취득을 해서 증여를 한 재산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예를 들어서 5억 원에 취득을 했다가 시가 10억 원일 때 이제 아들한테 증여를 했어요. 그리고 위에서 사례를 보면 우리가 3억 원까지는 유상 양도로 본 거고 이 7억 원까지는 증여로 본 거죠. 그러면 요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이게 10분의 3인데요. 자, 아버지가 5억 원에 취득한 재산인 경우에는 얘도 똑같이 10분의 3만 해당되는 부분만 우리가 안분 계산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과세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억 원에 취득한 재산이라면 5억 원 곱하기 10억 원 분의 3억 원 곱하면 1.5억 원이 되거든요. 이 부분만큼만 이렇게 안분 계산해서 실제 전체 취득가액을 다 취득가액으로 공제를 해주는 게 아니고 예, 비율대로 안분 계산해서 여기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여기가 1.5억 원 만큼만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의미이고요. 여기서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될 점은 이제 양도가액 산정 시에 요 A를 계산할 때요. 얘를 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61조 1항부터 2항, 5항,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66조에 따라서 기준 시가로 산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요, 요 A를 적용할 때 실제 취득가액이 아니고 요 취득가액도 기준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안분 계산을 해서 취득가액으로 공제가 된다는 점에 좀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좀 중요한 부분들은 대부분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다음부터는 한번 우리 나머지 중에서 이제 기타 필요 경비 중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과 양도비 등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본적 지출액은요, 이제 사례를 보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관련된 규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이 해당 사례를 좀 보면 최민국 씨께서는요, 2014년도에 주택을 취득을 하셨어요. 근데 해당 주택은 취득 당시에 너무 낡아 있어가지고, 이 최민국 씨께서는 이제 오래된 보일러, 싱크대, 뭐 장판, 벽지 등을 교체를 하신 거죠. 실제적으로 많이 있는 경우죠. 그리고 최문국 씨께서는 이제 이 주택을 10년간 보유하다가 이제 올해 양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씨는 이제 과거에 지출했던 이런 모든 비용들이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는지 궁금하셔서 질문을 하셨어요. 다행히 이제 질문하실 때 보니까요. 최민국 씨께서는 이런 모든 교체 비용에 관련해서는 적격 증빙이나 금융거래 증빙은 보관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제 앞서 취득가액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요. 이렇게 주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에 실제 지출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이제 기타 필요 경비로 공제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최민국 씨께서 지출하신 비용 중에서요, 이 보일러 교체 비용은 우리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 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싱크대나 장판, 벽지 교체 비용 같은 경우는요, 얘는 수입적 지출로 우리가 해당한다고 해석을 하고, 이렇게 수입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 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한번 다음 이제 화면에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과 수입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이론하고 좀 예시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3항에서는 이제 법 97조 1항 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제160조의 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치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들은 이제 지금 저희가 표 두 개로 박스로 지금 표현을 해놓은 건데요.
이때 이제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67조의 2항을 규정을 준용을 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자산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이 내용 연수는 뭐 예를 들면 건물의 수명 같은 것이죠. 이렇게 수명을 연장시키거나 혹은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이 열거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은요. 이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또는 뭐 냉난방 장치의 설치, 빌딩 등의 피난 시설의 설치, 혹은 뭐 재해 등으로 인해서 건물 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돼서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 이용 가치가 없어진 것의 복구, 이런 비용들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 이 위에 1번부터 4번과 이제 유사한 성질의 것들을 말한다라고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6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적 지출액이고요. 얘가 자본적 지출. 다음은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3항 이제 어, 2호부터 또 규정해주고 있는 이제 기타 경비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양도자산을 취득한 다음에 이제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직접 소요된 소송 비용이나 화해 비용, 이런 금액들. 두 번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이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이제 직접 소요된 소송 비용이나 화해 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이제 증액 보상금을 한도로 한 금액을 우리가 이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두 개 비용들은 모두 다 이제 혹시라도 이제 지출한 연도에 여러분들께서 종합소득 사업 이제 각 소득 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 경비에 산입을 했다면 산입한 금액은 제외하고 산입하지 않은 금액들만 양도차익 계산할 때 이제 필요 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양도자산의 이제 용도 변경, 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 이제 이 해당 비용은 재해나 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에는 그 철거 비용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도 우리가 자본적 지출액 등에 포함된다라고 법에서 열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요 두 개의 비용은요, 납부 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된 부담금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법에서 규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에는 표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기획재정부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79조에서 정하는 것들이 좀 추가적으로 더 있긴 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천법 등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해당 사업구역 내에 뭐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뭐 수익자 부담금 같은 사업 비용, 또 뭐 아니면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지출한 장애 철거 비용, 이나 아니면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지출한 뭐 도로 신설한 경우에 그 시설비, 이런 것들도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된다라고 열거를 조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 이제 163조에서 열거해주는 이러한 이제 자본적 지출액 등, 얘가 등이거든요. 이 등은 이제 양도소득세 신고 시 공제 열거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고요. 다만 열거해준 비용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적격 증빙 서류,
즉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뭐 전표 아니면 뭐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을 수치 보관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니라면 최소한 금융거래 증빙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보관을 해주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앞에 사례에서 뭐 싱크대, 장판, 벽지 등의 교체 비용은 이제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지 않고 수입적 지출로 봐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자본적 지출과 수입적 지출이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각각의 사례를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당 표는 자본적 지출과 네, 수입적 지출이 어떤 것들인지 좀 예시를 들어서 제가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은 앞에서 자산의 내용연수,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그 건물의 수명, 이런 수명 등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이제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출한 수선비 등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 받으실 수 있는데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제 예시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는 것들은요, 주로 아파트 베란다의 샤시비, 그다음에 건물의 난방시설 교체 공사비, 그리고 방 확장비 등 내부 시설의 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 비용, 그리고 자바라나 단범창 설치 비용, 뭐 사회 통념상 지불된 것으로 인정되는 발코니 샤시 설치 대금, 그다음에 방이나 거실의 바닥 교체 공사 비용, 그리고 기타 이렇게 뭐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이나 리모델링 비용 등이 해당된다라고 좀 네, 네, 해당이 이제 된다라고 예시를 들고 있고요. 이제 반대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자산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들어간 비용이지만, 뭐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즉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를 이제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적 지출은요, 정상적인 수선이나 이제 뭐 경미한 계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그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한번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의 예시는 이제 벽지나 장판을 교체하는 비용, 그리고 싱크대나 뭐 주방기구 이런 것들, 가구 같은 것들 교체하는 비용, 그리고 외벽의 도색, 문짝이나 조명을 교체하는 비용, 그다음에 보일러의 수리 비용, 그다음에 뭐 방수 공사비, 하수도관 교체, 오수 정화조 설비 교체비, 그다음에 뭐 타일이나 변기 공사, 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그리고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 복구나 도장 비용, 그리고 유리의 삽입, 화장실 공사비, 뭐 마루 공사비 이런 것들을 이제 본다라고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자본적 지출 관련해서 금융증빙 사례를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이거는 뭐 어떤 사례라기보다는요, 원래는 지출을 하시게 되면 최소한 세금 계산서, 그리고 현금 영수증, 이렇게 지출하신 거에 대해서 적격 증빙을 보유하시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끔 뭐 그게 없이 그냥 거래 명세서 같은 것만 가지고 계시면서 공사를 하실 때 내가 정말로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입증을 하시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당 업체의 뭐 금융계좌 이체를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있는 경우에 이제 세무서에서 이게 실제로 지출한 비용으로 본다라고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저희가 이제 이게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이제 관련된 이제 기타 증빙들을 통해서 뭐 거래 명세서라든지 뭐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꼭 반드시 원래 세금 계산서나 뭐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을 업체로부터 네, 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저희가 이게 뭐 이제 예시로 들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히 네, 이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뭐 방충망 교체 같은 단순한 경비 같은 경우는 네, 뭐 수입적 지출로 보는 게 일반적일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뭐 자바라나 방범창 같이 이제 조금 하는 것들은 이제 예시를 하고 있고요. 글쎄요, 이제 샤시 코킹이나 이렇게 개별적인 부분들은 조금 개별적인 사례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샤시 공사비가 아니고 단순히 이제 유지 보수한 보수비 같은 경우라면 뭐 이제 수입적 지출에 포함된다라고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아파트 리모델링 비용 중 올수리인 경우에 벽지나 싱크대 등 비용은 인정을 해주나요? 아니면 차감해야 합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게 예시를 놓고 저희가 판단을 하기는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뒤에서 사실 이제 양도비드까지 포함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올수리 하시는 경우에는 그래서 꼭 그 올수리 하시게 되면 거래 명세서나 공사 내역 같은 거 내역서를 받으시거든요. 그 내역서를 아마 실무서에서 확인을 해서 사안에 따라서는 따로따로 계산을 해서 그중에서 인정해 주실 금액과 아닌 금액을 따로따로 계산하실 수도 있고요. 그거는 좀 사례에 따라서 사심 판단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보일러 수리는 저희가 보통 수익적 지출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이제 다음에 저희가 양도비 등도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양도비 등도 먼저 사례를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네. 아파트 보수공사비에 구분하지 않고 일괄 지출할 경우. 그래서요, 여러분, 이게 좀 그러면 애매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원래는 저희가 보수공사한 상세 내역을 보관하시도록 안내를 드리고는 있습니다. 네. 이제 양도비 등도 사례를 먼저 조금 살펴보고 규정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는요, 자산 취득이나 양도 과정에서 들어간 취득세나 뭐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 비용 등이 공제 가능하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장세정 씨께서는요, 2015년도에 취득한 주택을 2024년도 6월에 양도를 하셨어요. 이러한 장세정 씨는 이제 주택 취득이나 양도 과정에서 취득세,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 비용 등을 지출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이런 비용들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경비 등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세법에 열거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공제가 가능한데요. 취득세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 비용, 즉 뭐 예를 들어 세무대리인한테 신고하고 지출하신 비용 같은 것들은 모두 세법에서 열거한 필요 경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 사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택 관련된 이자 비용이에요. 김만세 씨께서는 2014년 2월에 이제 A주택을 취득을 하시면서요. 해당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이제 치르셨어요. 이제 그리고 김만세 씨께서는 올해 이제 해당 주택을 양도하려고 하는데요. 그간에 이제 지출했던 대출이자 비용을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공제 가능하신지 궁금하시다고 이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저희가 이제 기타 필요 경비 같은 것들은 법에서 열거해주고 있는 경비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그것들이 예시 규정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항목들은 저희가 이제 다양한 뭐 해석례라든지 판례 같은 것들을 보면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된 이자 비용은요, 세법에서 열거된 필요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공제되지 않는 비용이다라고 법원에서 판단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택을 취득하실 때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시면서 지출했던 이자 비용은 이제 필요 경비로 공제받으실 수 없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이제 퇴거 합의금입니다. 이제 퇴거 합의금도 이제 이런 경우 지출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한번 이제 주택 양도 시에 임차인한테 지급하신 퇴거 합의금 관련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한 씨께서는요, 2007년도에 A주택을 취득을 해서 이제 2017년부터는 이 주택을 다른 분한테 임대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2024년도에 이제 해당 주택을 다른 분한테 양도를 하시면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이 실거주하려고 하니 임차인을 내보내는 조건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특약으로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에 따라서 김대한 씨께서는 이제 장기간 거주하시던 기존 임차인한테 퇴거 합의금으로 1천만 원을 지급하신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김대한 씨께서는 이렇게 지급한 퇴거 합의금을 과연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공제받을 수 있는지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제 한번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 비용은 이제 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 경비에 해당한다라고 2018년 2월 12일 양도분부터 법이 개정돼서 지금은 이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 경비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면 김대한 씨께서는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퇴거 합의금을 지출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해당 비용은 필요 경비로 이제 공제하실 수 있게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양도비 관련해서도 제가 세 가지 사례를 좀 더 살펴봤는데요. 한번 다음 화면에서 양도비 관련된 규정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비 등도요,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5항에서 열거를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도비 등은요, 양도와 관련해서 지급 의무가 있는 비용인지, 혹은 이제 지출이 불가피한 비용인지 여부 등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자본적 지출액 등과 마찬가지로 적격 증빙 서류를 수치 보관하고 계시거나 최소한 이제 지출한 사실이 금융거래 증빙, 즉 계좌이체 증빙 같은 것들로 확인되시는 경우에 이제 공제 가능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해당 내용들이 각각의 열거되어 있는 경비와 항목들과 맞는지 이제 각각 그 이제 취지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제가 판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도비 등은 이제 첫째, 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요 다섯 가지에 해당하는 비용들을 우리가 양도비 등이라고 한다라고 규정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증권거래세법에 따라서 납부한 증권거래세. 두 번째는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비용 및 계약서 작성 비용 등. 그리고 세 번째는 공증비용, 인지대 이런 소개비 같은 것, 즉 뭐 중개 수수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매매 계약에 따른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자가 지출한 뭐 명도 소송비라든지 이런 명도 비용 이런 것들은 이제 18년 2월 이후 양도분부터 지금 저희가 적용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 1번부터 4번까지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라고 규정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열거된 것들만 공제 가능하다. 그래서 앞에 사례에서 대출 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제가 안 된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출한 비용이신데도 불구하고 공제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어, 이제 어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할 때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매입한 이제 국민주택 채권이나 토지개발 토지개발 채권 등을 매입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만기 전에 그걸 양도해서 매각 차손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매각 차손도 이제 공제받을 수 있는 양도비 등에 해당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들 중에서 한번 양도비 등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례들을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산을 취득한 자를 대신해서 납부한 취득세 등 이제 법적인 지급 의무 없이 지급한 비용 이런 것들은 양도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부동산 매도를 위해서 상권 조사, 뭐 직권 상승 요소 분석, 매도 가격 타당성 분석, 뭐 매매 진행 컨설팅을 의뢰하고 지급하신 컨설팅 비용 등도 이 양도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로 매매 계약의 해약으로 인해서 지급한 위약금, 이 위약금도 양도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당초에는 이제 양도인 갑이란 분과 을이라는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신 거죠. 그런데 이 양도인 갑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가 됐어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이제 위약금을 지급하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변경해서 갑이 이번에는 병이라는 분과 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하셨어요. 체결하고 양도까지 하신 거죠. 그러면 이제 갑은 양도세 신고하실 때는 매수인이 병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병이라는 분께 양도하면서 양도세 신고를 하실 때에는 이 을한테 지급하신 위약금은 병에 대한 양도와 직접 대응되는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출하셨다고 해서 요거를 이제 뭐 이거 혹시 경비에 들어가는지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들어가지 않는다. 여기에 이제 양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질문 주신 내용들을 이제 보면, 이제 사실 이 일괄 지출할 때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자본적 지출과 뭐 수익적 지출을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이제 실질적으로 실무상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등은 법에서 필요경비로 열거되어 있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적격 증빙 서류를 꼭 제출해 주셔야 되고 최소한 그런 게 적격 증빙 서류가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런 업체에 이제 금융거래 그러니까 계좌 이체하신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유하고 계셔야 저희가 경비로 인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을 잘 보관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테리어 공사 등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당 내용들 중에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일괄 공사를 하시게 되면 구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부 공사 내역이나 항목별 금액이 포함된 도급 계약서나 뭐 견적서 이런 것들을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주시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이런 증빙서들도 반드시 함께 보관하고 계셔야 나중에 인정받으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수입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액인지 구분이 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시는 경우들도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업체가 뭐 현금으로 하면 뭐 얼마 할인해 준다고 해서 증빙서를 안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신용카드 매출정표, 뭐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수령을 해 놓으셔야 나중에 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제 배우자 등 이월과세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교재를 만들어 놨었거든요. 이 부분 이제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우자 등 이월과세의 소득세법 97조의 2 제1항에서 있는 규정인데요.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서의 특례 규정입니다. 해당 규정은 이제 1997년부터 신설이 됐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증여세 계산을 할 때 배우자 공제가 대폭 확대가 됐었어요. 그래서 납세자 본인이 직접 양도하시지 않고 그거를 이제 배우자 등에게 증여하신 후에 단기 양도하실 경우에 직접 양도하시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이 좀 줄어들게 돼서 직접 양도하신 분과 아니면 증여 후 양도하신 분 사이에 어떤 조세 부담의 형평성 등의 차이가 발생하게 됐기 때문에 신설된 규정입니다. 신설 당시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에 단기 양도한 경우에만 이제 적용을 하다가요. 2009년 증여 후의 양도분부터 지금은 이제 직계존비속, 즉 부모나 조부모 또는 뭐 자녀나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후에 양도하는 경우까지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잠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이제 배우자,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남편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인 을에게 어떤 자산을 증여한 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시는 경우를 한번 사례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갑이 예를 들어서 직접 이렇게 제3자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양도를 하게 되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취득가액이 1억 원, 증여 당시의 시가는 이제 예를 들어서 5억 원, 이제 6억 원에 양도하시는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직접 양도하면 양도가의 5억, 죄송합니다. 6억 빼기 취득가액 1억 하면 양도 차익이 5억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직접 양도하시는 경우에는 양도 차익 5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신고를 하실 텐데 이렇게 증여 후에 양도를 하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이 사이에는 증여세를 납부를 하시게 되는데 배우자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증여세 부담이 없거든요. 부담이 없거나 혹은 소액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양도를 하게 되면 이제 양도 차익은 양도가의 6억 빼기 취득가액은 요 증여받은 가액 5억 원이 되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1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양도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1억 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 97조 2의 규정을 만들어서 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신고를 하실 수 있도록 규정을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이때 취득을 했고요. 증여를 을한테 합니다. 그리고 을이 이걸 다시 양도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1억 원에 취득을 했고 예를 들어서 6억 원에 양도하시는 사례예요. 그러면 여기서 5억 원의 증여가 있었다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내분이 원래 양도를 할 때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요 사이의 양도차에 1억 원에 대해서만 우리가 양도세를 부담하게 돼요. 그런데 이 배우자 등 이월과세 규정, 요 10년 안에 이렇게 하는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요, 아내의 취득가액을 요 1억 원으로 보고요, 요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양도세를 납부하게 되는 이런 규정입니다. 한번 규정을 좀 살펴보면은요, 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에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제 당초 증여자인 남편의 취득일부터 여기 1억 원이죠. 원래는 아내는 요 기간에 대해서만 원래 우리가 양도 차익을 과세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요 기간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장해서 하는 규정이 되고요. 그래서 양도세를 부담하는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10년 이내에 이제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후에 10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이 증여자인 남편의 취득일부터 아내의 양도일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양도 차익에 대해서 수증자인 아내분께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규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2023년 이전에는요. 2022년 이전에는 이게 10년이 아니었고 5년이었고요.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즉 여기서 얘기하는 이 1억 원을 적용하게 되고요. 자본적 지출액 등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가액을 합쳐서 계산을 하고 있는데 23년 이전에는 이제 취득가액만 증여자의 가액을 적용을 했고 자본적 지출액 등은 이제 수증자, 즉 여기서 아내가 지출했던 부분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었는데 24년 양도분부터 이제 남편이 지출했던 자본적 지출액 등도 필요경비에 포함되게 돼서 납세자분들께 조금 유리하게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배우자 등 이월과세 규정은요, 모든 자산에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 뭐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골프회원권 같은 시설물 이용권 이런 이제 세 가지 자산에 대해서만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이제 이 증여받을 당시에 배우자 관계였다면 양도하실 당시에는 이혼 등으로 혼인 관계가 소멸됐을 경우에도 적용을 하게 되고요. 예외적으로 배우자분께서 돌아가신 경우에만 저희가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우자 등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딱 세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해서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협의 매수하거나 또는 수용된 경우. 두 번째는 이월과세 적용 시에 우리가 이제 이 소득세법 89조 1항 3호, 즉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에 해당되게 돼서 비과세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배우자 등 이월과세를 적용해서 계산한 양도세 결정세액이 적용하지 않는 양도세 결정세액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한테 증여를 받으신 다음에 3년 안에 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시설물 이용권을 양도하시는 경우에는 이 배우자 등 이월과세 규정이 요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 취득할 때 내가 매매로 취득하신 자산이 아니고 이렇게 배우자분이나 혹은 아니면 직계존비속 분께 증여를 받으신 자산을 양도하시는 경우에는요, 반드시 이 배우자든 이월과세 규정, 즉 소득세법 97조의 이 규정을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한번 얘도 제가 사례로 조금 설명을 해놨었는데 이 사례까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만약에 요거는 뭐 해당이 없으실 것 같은 분들께서는 그 뒤에 부분은 굳이 수업 안 들으시고 제가 처음에 50분까지 수업을 하겠다라고 안내를 드린 상황이라 혹시 뭐 이제 수업 내용이 도움이 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신 분들은요, 나중에 그냥 나가셨다가 혹시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게 녹화가 될 거기 때문에 녹화본을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사례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세 씨께서는요, 20년 3월에 동일세대원인 어머니로부터 오피스텔 분양권을 증여를 받았어요. 20년 3월에 증여를 받았고, 어머니는 해당 분양권을 17년 7월에 취득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정이 생겨서 같은 해 10월에 김국세 씨께서는 해당 분양권을 다른 분한테 양도하시게 됐어요. 이때 김국세 씨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에 과연 이제 이 배우자 등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을 해서 이제 질문하신 게 뭐냐면 양도소득세 계산하실 때 분양권 보유기간 산정 시에 어머니의 보유기간과 즉 요 기간이죠. 요 기간과 아들의 보유기간 요 기간이죠. 요 두 기간을 합산해서 2년 이상의 세율인 일반 세율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아들이 증여받은 2020년 3월부터 기산해서 요 기간을 보면은 7개월이거든요. 1년 미만이기 때문에 1년 미만 세율인 50%를 적용해야 되는지 이거를 질문을 하신 겁니다. 국세청의 답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득세법 97조의 이 규정에 따라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지금 현재는 10년입니다.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뭐 이거를 1억 원에 취득을 했으면 이 취득가액을 1억 원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2월과세 적용으로 인해서 1세대 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와 혹은 2월과세를 적용해서 계산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이 2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2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이 나갔습니다. 즉 이걸 보면은요. 2월과세 규정을 적용을 한다면 취득가액은 어머니의 취득가액, 보유기간도 세율 적용을 할 때 이 전체 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세율을 적용하라고 소득세법 제104조에서 규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무조건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이월과세를 적용을 해서 어머니의 취득가액 1억 원으로 놓고 보유기간 계산해서 우리가 계산했던 양도소득세 결정세액과 아들이 그냥 이렇게 바로 양도했을 때의 양도소득세와 비교를 해서 결정세액 비교해서 이월과세를 적용한 결정세액이 적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용을 하지 않고 이제 이 7개월 단기 보유 세율을 적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비교를 했을 때 이월과세를 적용한 세액이 더 크다면 그러면 우리 소득세법 97조의 이 규정을 적용을 해서 이제 이 소득세 계산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여기 다음 화면에서 이게 이월과세가 적용된다면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도는 이제 지금 앞에 사례와 동일한 흐름도고요. 여기 2017년 7월에 어머니가 취득을 했다가 20년 3월에 아들한테 증여를 했고 20년 10월에 아들이 다른 분께 어, 양도를 하신 상황이고 이 양도세 결정세액은 이제 소득세법 97조의 이 규정을 경우에 세액이 이제 이렇게 되고요. 요거를 이렇게 적용을 해주셔서 여러분들께서 적용이 되면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다만 적용 제외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 1번, 2번, 근데 여기 3번은 분양권이다 보니까 우리가 수용이나 협의 매수는 지금 기재를 안 한 거거든요.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양도세 신고를 하실 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셔서, 저기 신고를 하실 때 준비를 하시고, 내가 10년 안에 이렇게 증여받은 재산을 10년 안에 양도할 때에는 이런 예외적인 규정들이 있다라는 걸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예상하지 못한 세액을 조금 더 내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필요경비 관련해서 이 배우자 등 유혈과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실무상 저희가 세무서에서 업무를 할 때도, 이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이게 적용되시는지를 세무서에서 검토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정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같이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수업을 준비한 내용은 다, 네. 선생님, 제가 지금 요 부분에 대해, 지금 추가로 질문해 주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수업 종료한 후에 선생님은 따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수업은 제가 준비를 다 했고요. 원래 요약한 부분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네, 요 요약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 내용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네, 요거 한번 좀 참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네, 네, 판단에 있어서 업무를 이제 이제 나중에 신고하실 때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긴 시간 수업 들으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